얼마 전에 드디어 알터이를 씁니까? 빼는 느낌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맨날 상상으로만 진행되던 이혼이 있었는데 이제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원시자 붙은 인간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시집에 먼저 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며 적어도 내 인생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며느리를 제 딸처럼 생각하겠다는 게 가족이니까 함께 잘 지내보자고 했지만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 대놓고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술을 쓰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시댁 식구들의 머리를 뽑아서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머리통 안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며느리를 어떻게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 무슨 생각으로든 본인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처럼 지내고 싶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저희 시댁 식구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상견례를 할 때도 너무나도 정중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저를 아껴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안심하셨고 연애할 때도 정말 잘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는 시댁에 놀러 갈 때 밥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예쁜이를 반갑게 해주시기도 했어요. 뭐라도 하면 제 손에 더 쥐어주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후에는 태도가 싹 바뀌는데 이건 마치 가면을 바꿔놓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진짜 더러우면서도 치사해서 어차피 원래대로 어떻게든 견딜 생각으로 버텨가며 살아가려고 했었지만 남편 역시 결국은 시어머니 편으로 들게 되니 마음을 굳히고 이혼을 결심했거든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0월에 결혼식을 올려 결혼을 했어요. 가을 하늘 바람이 선하고 날씨가 좋은 날에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집은 말이야, 다른 것은 몰라도 김장은 꼭 직접 해야 하는 건데 김장 날에는 다 함께 모여 김장을 해야 한다. 우리 집 예전부터 내려오는 규칙 같은 거거든. 너도 이제 우리 집 가족이니까 김장 날엔 회사에 가지 말고 함께 해야 해. 그리고요, 그날은 회사에 연차를 써서 김장을 하러 갈 거예요. 안 그래도 김치는 꼭 어머님께서 담아주신 걸로 먹어야 입맛이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회사 연차까지 써가면서 김장을 하러 갔더니 아니 이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김장을 하려고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다른 시댁 식구들은 손 하나까지 않고 저에게 일을 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뭐라도 모르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옆에는 아무도 없고 다들 낄낄거리면서 이야기 나누고 TV를 보더라고요. 저만 손톱 밑에 고춧가루가 잔뜩 껴서 재채기를 하며 김치를 무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왔으면 김치를 만드는 방법은 제대로 배워서 가야지요. 집은 다른 집들과 다르게 김치를 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익혀두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잘 외워두세요. 재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간을 맞춰야 하는지도 말이죠. 제가 그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김장 김치에 담는 방법은 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저희 집은 김장 김치를 따로 담지 않고 사 먹어서 김치를 어떻게 만들고 먹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에게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였어요. 매년 하는 행사라고 하니 처음이라서 조금 열심히 알려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적어나가면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신우가 하나 있었고요. 신우보다 3살이 많은 사람이었거든. 결혼도 좀 일찍 했기 때문에 6살짜리 축하도 있었고 말이에요. 그런데 신우가 글쎄 옆에서 엄청 얄밉게 구는 게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맞아잡고 김장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유입방정을 떨더라. 옳게 우리 집 김장 비법을 배우는 걸 진짜 천운이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 집 김장 비법은 엄마 말이고 아무도 몰라. 원래 며느리들에게만 전수해주는 거라고 하더라. 딸이 나한테도 말을 안 해주는데 아유 우리 올케는 아주 복받았네.
이런 걸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있겠어. 지는 손 하나 까닭 안 하고 옆에서 한 입만 줘봐 하면서 바로 처먹기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처음으로 가는 자리였으나 이해를 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김장이 끝나고 정말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쓰이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옆에서 입만 벌리고 있던 신우가 그렇게 얄미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뭘 했는지 궁금하시겠죠? 이놈도 만만치 않은 놈이어요. 우리 엄마의 김장 비법을 전수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엄마의 손맛을 기대해도 되는 거지. 아, 제게 김치만큼은 꼭 우리 엄마 김치 맛이 나야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입맛이 없을 때는 엄마 김치에 밥에 물을 딱 말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휴, 이제는 밥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정말 속으로 얼마나 씹어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김치 맛이 중요해서 밥을 먹는 사람이었으면 좀 미리 배워놓지 그랬냐는 말이 목구멍 끝까지 하는군요. 차오더왕 이거 아닌가요? 김치 타령만 해야 되는데 회사 가서 구내식당 밥은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혼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 설마 1년에 한 번 김치 담그는 일로 이혼을 했냐는 말인가 싶으시지요? 물론 아니에요. 그 외에 자잘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명절이라든지 시부모님의 생신이라든지 그냥 남들 다 하는 1년 중에 몇 번 있는 행사 같은 날이 다가오면 일을 못 부려먹어서 안달난 사람들처럼 저에게 하나하나 일을 다 시키는데 와,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시집살이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말 황당했던 게 자식들 다 멀쩡히 두 손 두 발 있는데 저에게 시아버지 미역국을 안 끓였다고 난리를 친 시어머니 있어요. 아니, 생신상에 제일 기본으로 올라오는 게 미역국이 있던데. 너는 어쩜 미역 끓일 생각은 못하고 밖에서 밥을 사 먹자고 하니 정성이 중요한 거야? 생신날 미역국 하나 며느리한테 못 얻어먹은 사람은 우리 집밖에 없을 거다. 아, 당연히 끓여놓을 줄 알고 손도 안 대고 있었더니만 예휴, 이걸 어쩌면 좋으니 죄송해요. 미역국을 였어야 했는데 저는 당연히 생신이니까 밖에서 외식을 할 줄 알고 준비 안 했어요. 제가 퇴근하고 오면 시간이 늦어서 밥상 차릴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밖에서 밥을 사 먹더라도 말이야. 내일 아침에라도 드시라고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놨어야 했더라. 이제 너네 시아버지가 고기 좋아하는 거 몰라서 그래? 며느리한테 소고기 미역국 얻어 먹을 거라고 어제부터 신나 있었는데 분위기를 어쩔 거니? 아이 나는 근데 엄마, 미역국에는 소고기보다 바지락 들어간 게 훨씬 시원하더라. 요즘은 해감. 다 돼서 나온 바지락도 마트에서 파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소고기를 사 미역국을 끓였어야 했다고 생각해. 아니, 바지락이 더 시원하다고 하면서 시어머니와 신우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동안 며느리 없이 어떻게 미역국을 먹었는지 궁금할 정도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목구멍 끝까지 참아오른 말을 해봐야 제 손해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말리는 신우가 더 미운 법이라고 바지락을 타령하고 있었는데 정말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외식하러 나가자는 남편의 말에 외투를 입은 시어머니가 저를 딱 쳐다보며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생신상은 직접 차려야 해. 불고기와 미역국은 절대 빠져선 안 돼. 명심하고 준비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돌아온 시어머니의 생신날에 일찍부터 반차를 내고 마트에 가서 방을 보고 소고기 미역국과 불고기를 차려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실수 없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칭찬 한마디는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밥상에 앉은 시아버지께서 젓가락을 시원치 않게 하시더라고요. 아, 아버님, 혹시 입맛에 안 맞으세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한 건데 솜씨가 아직 미흡할지라도 노력한 거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아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 생일에는 못 먹었던 미역국과 불고기 아니겠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야? 아, 내가 기분이 영 좋지 않아서 밥이 안 들어가네. 차별을 하다니, 아버님, 절대로 그런 거. 아버님의 생신 때는 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외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아직 집안의 분위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미역국과 불고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신이라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아버님의 생신 선물을 제대로 준비할게요. 그런 점을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고 눈치채고 물어봤어야 했죠. 제가 대충 하고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인데요. 시연이가 시집에 가려는 아바이자 무서워서 준비한 건 아니겠죠? 아버지, 왜 그렇게 슬퍼하시는 건가요? 제 부인이 다음에는 생일 선물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잘 처리하니까요. 그러니 다음에는 기억하기로 했으니 안 걱정하셔도 돼요. 밥상 위에서 차려도 안 차려도 뭐든 돼요. 밥이 맛있으면 뭐든 좋으니까요. 떨어지더라도 거기다가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을 내게 돕는 것인지 아님 더 많은 일을 내게 떠넘기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데 진짜로 화가 날 것 같더라고요. 결혼 후 1년이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다 보면 이 제 2년차가 되어 있을 때 어김없이 김장 날이 다가왔어요. 김장 일주일 전부터 내게 시키는 일이 매우 많았어요. 네, 고춧가루의 맛이 김장 맛을 자아내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것은 내가 항상 사는 집에서 구입하는데 전화번호를 알려주겠으니 미리 마련해 두세요. 그리고 저희는 새우젓 대신 토하젓을 사용하니까 그것도 준비하고 재료들 하나하나 알려주셔야 하는 것도 귀찮은데. 아이야, 바다에서 잡은 걸 적어놓은 것이 어디 있는지 알아? 다 주문해 오라고요. 제가 하려는 말은 바로 이렇습니다. 꾸준하게 김장을 해놓기는 하는데요. 이 사이클에서 가장 웃긴 부분은 주문을 제가 했다면 당연히 돈도 내야겠죠. 하지 않겠어요. 계좌 이체를 해야 물건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김장 김치를 먹는 사람은 제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과 신우도 가져가고 다른 친척 집에도 나눠주기 때문에 김치를 많이 담는데 돈을 남편이 아닌 제 생활비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했더니 아휴, 김장 담그는데 들어가는 돈을 나한테 달라는 거니 아유, 제가 여태까지 남편에게 받아놓은 김치값이 얼마나 될까? 그 돈을 달라고 하다니. 아무리 우리가 오랜 시간을 남자처럼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끼리 돈 타령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이 기가 막힐 듯이 하지만 정작 기가 막힐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말을 하는 이가 누구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까지 받아 먹은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 입으로 들어갔던 김치인데 왜 그 돈을 제 생활 수준에 맞춰 내야 하는지요? 제가 이 집안 사람들에게 김치값을 왜 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어는 저에게 가족끼리 돈 타령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정확한 금액을 제게 지급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작 돈을 타령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없네요. 어쨌든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두 번째 김장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번 신우가 나와서 구경만 하거나 앉아있고 남편은 옆에서 낑낑거리고 계시다며 수육은 언제 끓여야 할지, 아이 수육은 지금부터 삶아야 할까요? 딱속 묻힌 김치와 수육은 즉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빨리 삶은 김치와 수육을 먹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봐. 며느리가 양념을 다 묻힌 다음에 수육을 세 덩이든 말든 하겠어. 그 양념의 젓갈 맛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니까 젓갈을 좀 더 넣어봐. 지금 살짝 하니 3개 만들어야 나중에 먹을 때 더 시원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힘껏 묻히면 다 물러나지 않겠지? 아이야, 제대로 좀 해봐. 어머, 배추가 묻혔는데 소금을 무조건 한 입 먹여줘야 해. 그래야겠다. 나 한 입만 먹을 거니? 개그맨들끼리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에서 외치는 한마디처럼 한 입만 하며 입을 딱 벌리고 내 얼굴 앞에 얼굴을 들이미는데 진짜 얼굴에 김치 싸다구가 담겨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남편은 처리 없이 묻히면 한 입만 묻힌다고 말하고 있어. 신우는 먼 곳에서 수육을 삶을 때 된장이 필요한데요. 자식들은 항상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매번 돈을 달라는 소리만 하니 보기 싫어 결국에는 우리는 빚을 갚으라고
제대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오로지 우리 몫으로 떠넘겨진 빚을 갚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만 했어요. 우리 친정아버지께도 슬쩍 말해서 돈을 빌려왔었지만 그래도 무례하게 모자라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가 가져온 돈을 보고 고맙다고 말하기도 커녕 비아냥거렸어요. 왜냐하면 처가에서 해준 돈은 적다는데도 이 돈으로 어떻게 모자라게 됐느냐는 말이었거든. 진짜 무능력하다다. 아니 우리 집에서 도와준 것은 얼마나 있는데 이거 이외에 여유가 되는 돈이 없다는 거야? 도대체 누구 입으로 어디로 사라졌냐고. 아 나는 진짜 이러는 게 싫네. 나같이 쪽팔려서 내 친구들 처가는 다 빵빵한데 왜 나만 이런지? 누군가 무능하다고 욕을 할 때 사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어른들이 마주치는 어려움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버지의 회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의 얼굴에는 항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아버지는 입으로 하는 말보다 한숨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요. 결국 아버지가 빚을 갚기 어려워하자 우리는 신혼집으로 사용하던 아파트까지 팔아야 했고 울며 노려먹듯이 남편 손에 질질 끌려 시댁과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합가하기보다는 우리 부부가 하나의 방을 차지하고 얹혀 살았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 2년 차에 생긴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시댁과 합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중에 임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실은 마음이 놓기는 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아이를 빨리 가져야 한다고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기도 했었고요. 솔직히 말해서 길에서 임신을 한 임산부만 보아도 도와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깐 당연히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잔소리를 줄여주시고 일도 줄여주시고 임신을 한 저를 배려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가 생활이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 상상을 했었죠. 하지만 상상은 그저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임신을 한 저를 더욱 더 괴롭혔어요. 임신을 한 게 참 잘한 일이기는 하지만 아이란 그것도 또 뭐 대순히 남들도 다 하는 것들인데 너만 특별할 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언제든 말씀드리면 임신을 했다 해도 집안의 행사에는 모두 참석했으며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지만 아니라고 너도 입덧을 하고 뭐라 하면서 핑계를 대지 마라 생각하지 말고 전부 다 해라. 이런 것들은 손발을 내가 해야지. 음식 냄새도 싫어해 잘 못 받아들이지만 일부러 기름기가 많은 냄새를 맡게 하라며 저에게 지시를 했어요. 기름 냄새 때문에 몇 번이나 속이 거스름되고 명절에 며느리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가 많이 힘들었기에 다른 친척이 어쩔 줄 모르고 시어머니께 말을 하며 말리더라. 그래요? 아니, 임신한 며느리는 먹고 싶은 것을 살짝 부족해서 신부를 이렇게 힘들게 다루고 일을 시키는 건지. 남의 며느리를 보면서도 가슴이 아프지만 자신의 며느리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어? 나는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임신 중인 며느리를 서운하게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가서 쉬세요. 어르신께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감정을 참는 게 좋겠어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몸을 편히 쉬세요. 조금씩 좋음이 몰려오면서 눈이 감겨요. 원래 임신 중에 자주 졸린다고 하잖아요. 바쁘게 활동해왔던 분들은 눕자마자 잠이 들 것 같아요. 눈을 감았는데 남편이 조금 뒤에서 들어왔는데 저를 발로 툭 차더라고요. 그 덕분에 좋음이 달아났죠. 아예야, 지금 도와주세요. 잠이 오나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 보여서 돈이라도 한 푼 더 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편히 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너만 쉬고 있으니 우리 부모님들은 편하게 하실 거예요. 너보다 집안이 부유한 사람들도 다 일하고 있는데 너는 무슨 일을 잘하거든요. 쉬고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당장 명절상을 차리러 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만한 편이라고 생각했던 게 남편이었는데 남편까지도 제 편이 아니라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이럴 거면 저에게 결혼은 왜 하자고 한 건지 정말 궁금해졌고 하지만 저는 나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친정 식구들 때문에 얼마나 도리가 없어서 다시 일어나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분들이 염려를 해서 좀 더 쉬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일을 했죠. 그렇게 합가를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정말 가증하게 구박당하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아야만 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우스워 내가 이것을 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서야 했습니다. 일일이 놀다가는 안 돼. 가난하게 키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있으면서 하루 종일 자는 것만을 즐기려는 것 아니야. 밥만 잘 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에 기고하지 않니? 어렵게 생각하거나 힘들다고 느끼게 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놓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어머니, 제가 알아서 찾아서 할게요. 어젯밤 아이가 우리를 깨우는 것 빼고 올바르게 자지 못한 날이었어요. 오늘 나는 집안일을 끝냅니다. 넌 지금 여기서 숨 한 번 쉬어. 물품을 팔기 위해 우리 집을 나가기 전에 집을 정리해야 하는데 대들보가 무너질 것 같다. 내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남편에게 회개하고 관계를 끊도록 시켜야 돼. 아주 차라리 철거해. 외가를 떠나기로 한 후 남들이 숨을 고르게 못 쉬는 것처럼 크게 한숨 쉬지 못하는 걸 보니까 그랬어. 상황까지 모두 버텨왔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일을 겪었어요. 제 남편이 회사 격리와 바람 피워서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격리와 서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확인했고 격리를 저장해둔 이름이 트였다는 건 더 황당했어요. 내 이름도 그대로 저장하면서 상간녀의 이름을 하트로 해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남편이 회사에서 격리랑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시부모님도 이를 알지만 지켜주려 주고 계십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참이라면 어째서 내가 당신과의 결혼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당신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요. 차라리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기를 바랐어.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시궁창에 빠뜨려 놓고 당신은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날 수가 있어? 우리 아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아이씨, 남의 휴대폰을 왜 뒤지고 그래? 아 그래, 내가 바람 피우는 게 뭐, 내가 생활 비려한 거 져다 줬어? 아니면 뭐, 밖에서 아이라도 만들어 왔어? 그냥 귀여운 애 있어서 한번 꼬셔서 놀아본 거다. 너처럼 집안에서 집안일이나 하며 사는 애가 아니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사는 애, 그런 애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만나봤다고. 내가 그렇게 살림을 차린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데? 바람을 피우다 들킨 주제가 그렇게 당당한 건데 당신이 당당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당당한 것인지 알 수 없네요. 내가 가장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은 없으니 당당하게 적당히 놀다가 헤어질 거야. 그냥 내버려둬. 나한테 참견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거 말고. 청개구리야. 그러니까 말릴 필요 없어. 남편은 정말 뻔뻔하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숨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알게 된 이후로는 대놓고 만나기 시작했답니다. 둘이 데이트한다거나 선물 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 속은 어떻게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겠어요. 남편을 대단히 사랑한 것도 아니지만 아이를 낳고 그때까지 살아왔는데 저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나간다 하니까 분노가 치민다. 그런데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하는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원래는 해야 할 일들을 모두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한번 일어나면 너도 모를 법이라고요. 저희 아버지의 사업은 덮친 격으로 완전히 망했어요. 아버지는 망연자실하셨고 2번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저는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당신에게 부담을 주기도 해서 가족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 같다. 지금 이 도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지방으로 내려가서 내가 하는 도움이 될 일을 찾아서 돈을 벌어야겠어요. 제가 정말 욕심이 많아서 가족을 힘들게 한 것 같다. 한 가지 일은 분명한데 무조건 지켜야겠어요. 그 집에서 버텨야죠. 당신도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제 마음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당신만 걱정하시길 바라요. 당신만 잘하면 돼요. 살아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무조건 시댁에서 버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제게 이롭다는 일이라고. 하지만 딱 제 인생을 전부 내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에도 피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집안에 얽매여 살아야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깊은 좌절감에 사로잡히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저 예쁘게 행동하여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오래오래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마음으로 버티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망한 이후로 저는 정말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고 말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처럼 입을 열지 않고 지내다가 제가 너무 조용해 인기척을 내지 않았는데 계속 다니다 보니 시댁 식구들은 제가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마트에 다녀오는 길에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얘기였는데 아마도 제가 마트를 다녀왔다가 집에 들어온 걸 모르고 하는 말 같았어요. 제가 있는 걸 알았더라면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회사를 꼭 이루고 싶어서 도대체 몇 년 전부터 수를 써왔던 건지 일부러 말이야. 거래처 하나하나 내가 집보 삼켜서 고립되게 만들었다니까. 그 기술이 혁신적인 기술이야? 재료 수급도 어렵지 않고 가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훨씬 절감되고 말이야. 진짜 눈독을 들여서 일부러 돈을 맺었어요. 건데 그 기술 하나를 공유해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회사까지 집어삼키게 만들고 이로 인해 손해를 조금 보았지만 그 기술 연구 자료가 넘어왔으니까 완성만 시키면 매우 많은 돈을 벌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우리 며느리는 꿈에도 모르겠지? 내가 사돈의 회사를 삼켰다는 사실이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손에 넣었죠? 물론 시간적으로는 꽤 오래 걸렸지만 그 사이 준비를 계속하진 않았어요. 사돈의 회사를 먹겠다는 결심한 건 작년 일이었어요. 중소기업을 하나 무너뜨리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아이장부로 내가 손을 좀 썼지. 거래처 장부가 있잖아요. 그걸 내가 이중으로 만들어 두었거든요. 아니었으면 막을 수 없었어요. 아주 사돈이 가지고 있던 그 신소재 예술이 얼마나 매혹적인지요. 모르지. 그거 말이야. 잘 다듬으면 정말 세계적인 특허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라니까. 아직 연구 단계에서 나는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미리 가져온 것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넉넉한 보상을 받았으니 어디서든 일하면서 생활은 할 수 있을 거야. 보상이 넉넉하게 주어진 걸 보면 우리나라 한편이 진정한 대인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며느리도 나중에 알게 되면 고마워할 거예요. 길거리에서 나한테 만들 수 있었는데 지방에 자리를 내어줬으니 나중에 사돈 댁에 고기 한 마리라도 보내주어야겠어. 그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 우리 아버지의 사업을 망하게 만든 것이 시댁에서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재빠르게 눈치챌 수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장바구니를 떨어뜨리면서 소리를 해버렸어요. 질렀을 때 현관 쪽으로 뛰어나온 시부모는 나를 바라보며 사색하셨어요. 누가 봐도 제 표정에는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거든요. 얼굴로 다 털어낸 것 같았어요. 그 시부모가 나서서 그 기술을 하나 빼내서 우리 아버지의 사업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가족끼리 하는 사람들이 탐이 생겨서 기술이 탐이 생겨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해야 할 일인가요? 그래도 몇 년을 부대끼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뒤통수를 치실 수 있죠? 어머, 어디선가 며느리가 눈을 돌리며 하늘 같은 어른들한테 분노를 터뜨렸어요. 소리를 지르고 왜 그러세요? 그래, 우리 아직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작게 말해도 다 듣는다고요? 이건 뭐, 팔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 너 못 배려 먹은 티를 드러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 집 아들보다 학벌이 더 나은 거예요. 제가 못 배워 먹었으면 남편은 도대체 얼마나 무식한 건지요. 제가 그동안 없어서 말을 참고 있다고 생각했나요? 쟤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졸업했거든요. 이 집 아들은 대학에 나오지도 않았다고요.
무식한 집안에서 어디서 학벌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당신네 집안 가족들은 그냥 돈만 있으면 사업하는 걸로 되지 않거든요. 이리저리 불법으로 재산을 쌓은 게 아닌가요? 남편이 다 내게 털어놨어요. 졸부 집안 출신이라고 사업한다고 돈을 펑펑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간주식 회사들 돈을 뿌릴 때 이런저런 말을 보게 될 거예요. 너희 집은 돈 한 푼 없어서 그 좋은 기술 하나 못 지켜냈다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학벌이 어떻든 돈이 최고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겠지요. 너도 봤겠지? 공부를 잘했으면 무슨 수로 이게냐. 결국 돈 때문에 이렇게 지경을 살고 있는데 그래요? 정말 억울하네요. 돈이 뭐길래 제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좋은 기술 하나 못 건지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고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놀이기에 팔려와서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건지요. 어떻게 남의 회사를 집어삼키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요? 이런 파렴치한 집안과 인연을 끊고 싶어요. 더 이상 이런 집안에서 웃으면서 일하면서 살 수 없다고 말하면 너 말 잘했다 자식이고 뭐고 다 두고 못 만나가라. 너 같은 애가 우리 핏줄을 잘 키울 수 있겠니? 손주 녀석은 우리 줄인데 너 혼자 못 만나가라고 돈 한 푼이라도 주지 않으니 지금 당장 나가라고 다짐한 사다리를 발견한 후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 밝은 얼굴로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내 속을 또 한 번 뒤지고 있었어요. 잘 됐다. 아, 위자료 좀 떼줄 테니까 이혼하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들을 엄청나게 예쁘게 키울 거 알지? 돈을 쓰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전혀 비굴하지 않게 육성할 테니까. 우리 엄마가 말한 대로 그냥 몸만 빼나가. 내가 잘 챙길 테니까. 안 그래도 요즘 너랑 같은 집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사는 게 창피한데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당장 이혼해야겠다. 남편에게 정말 화가 나서 욕을 퍼붓고 싶었지만 외톨이 되어버린 저는 친정에 전화를 해서 이 사태를 알렸어요. 당연히 친정에서는 이혼은 무슨 이혼이라고 절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답변을 도와줄 때 어떤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추가로 내용을 잘 이해하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내용은 제거하여 단순화할 수 있나요? 혹시 이 내용은 소설이거나 스크립트이신가요? 그랬다고 했다고요. 그 말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대로 들어 믿었던 시댁이 있던 만큼 배신감도 강하게 들으셨겠죠. 그런 파렴치한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서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집 살해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큰 죄책감까지 가지게 되셨고 저는 결국 이혼을 했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던져주는 남편이 괘씸해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는데 사실 남편이 재산 다 날려먹어서 분할받을 재산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속이 상했지만 상간녀 소송도 걸고 할 수 있는 바람을 다해 2천만 원을 더 얻어냈고 5천만 원 딸랑 들고 시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시댁에서 모든 걸 빼앗았다는 충격으로 인해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음과 같은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장기 요양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되어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간호를 받으며 시간을 보내셨고 저는 5천만 원으로 작은 원룸을 전세로 얻어 들어가서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혼을 해서 아직 어리다는 생각에 하루에 6시간도 넘게 자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저녁에는 약간 아르바이트도 하고 주말에는 식당에서도 일하면서 한 주를 바쁘게 보냈어요. 이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아버지께서도 쾌차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참아왔던 걱정이 나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그 전 여자친구와의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들을 충분히 양육해 줄 수 있는 환경인가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와야 할지 아닌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결국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아들을 버리고 떠난 여자가 여기에 어디로 찾아와 우리 손주를 보겠다고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걸 듣자 그런 건 결코 안 돼라고 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염치로 우리 손주를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고 있니?
그녀가 아이를 버리고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몇 년이란 시간이 흐르던 중 초등학생이 된 우리 아들은 저를 보고 낯설어 했어요. 또한 이전 시어머니가 그동안 뭘 말해놨는지 자기를 버리고 간 줄로 알게 돼서 제게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정말 짧은 순간에도 제 심경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두고 가고 싶어서 두고 갔던 게 아닌데 너무 속상합니다. 이상했어요. 저는 그 길로 강물에 빠져 죽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이혼한 지 7년 차, 2살이던 아이는 9살이 되었고 저를 보고 엄마라고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못돼 처음 하군 이전 시댁 식구의 아등바등 살아도 원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제 현실이 너무나도 속이 아팠어요. 한강물에 뛰어들 생각을 했을 때 한강 다리 위에 있었는데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여기서 뛰어들 생각이 있는 건 아니셨겠지만 당장 여기를 나가는 게 좋겠어요. 원래 강물을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잡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쪽 때문에 순찰 차량과 소방차가 다리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답니다. 이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것이 아니죠. 아이 맞나요?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은 커다란 가방을 메고서 나에게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하는데 순간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라. 나는 눈물을 흘리자 상대방은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입을 열고 울며 살기 힘들다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넋두리를 치는 순간 메고 있던 커다란 가방 안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서 내게 주었다. 내가 술을 잘 못하다 보니 어쩔 줄 몰랐는데 그 용기를 내어 술을 쭉 들이켜버리고 내 삶의 이야기를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술의 힘이 참 좋은 것이라는 걸 느끼며 없었던 도깨비도 생겨나고 쪽팔린 것도 잊을 만큼 만들었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던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아직 인생의 반도 안 살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살자고 조언해 주었다. 우울한 것도 잊을 수 있게끔 계속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그 후로 계속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빚이 없어도 무슨 이유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적당히 웃고 즐기면서 살아야죠. 언제든 친구가 필요하면 연락해 주세요. 제가 함께 노는 걸 도와드릴게요. 말을 마치고 가방을 챙겨 사라졌어요. 며칠을 고민한 뒤 연락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집안일에 바쳐 밖에 나가는 것이 줄어서 친구들이 다 떠나갔거든요. 술 친구가 필요하다고 연락했더니 정말로 나와줬어요. 그때부터 술 친구가 되어주었는데 사진작가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유가 있다면 사진 찍을 때 촬영 보조를 해볼 생각이 있어요. 사진 찍는데 도움이 필요해서요. 물론 월급을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생활 수준을 유지할 만큼은 주겠어요. 드릴 수 있죠? 제가 몇 년을 혼자 살아오면서 허들의 개의 일 하나에는 자신 있어서 현석 씨를 쫓아다니면서 촬영 보조 일을 시작했고 그동안 벌었던 돈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았지만 지방 각지를 돌아다니며 촬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어요. 현석 씨와 함께 일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현석 씨는 고백하면서 과거 아픔을 함께 잊고 싶다며 결혼을 제안했고 결혼이란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저는 고민 끝에 현석 씨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제 사정을 아는 분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나름 행복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일에는 아픔이 있는 저는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동거를 먼저 시작했어요. 동거를 한 이후 약 1년이 지난 후에야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그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한 지 딱 10년 차가 되는 해에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장소를 알아보던 와중에 정말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에 만나고 싶지 않았던 식구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자리에서 너를 만나다니 아주 참 웃기는 우연이다. 우리 아들은 아주 잘 나간 집안 여식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이 식장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여기서 재혼을 하는 거니? 설마 내 집안이 예전처럼 잘 나가는 집안이라고 속이고 이런 데서 허사를 부리려는 게 아니지. 아니, 너 개털도 없잖아. 저는 이곳에서 이런 인간들을 왜 만나나 했는데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제와 이혼하고 경리랑 결혼을 했던 거네요. 경리와 결국 이혼했다고 하던 중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식장을 예약하러 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는 뻔뻔하게 말을 걸었지만 제가 말을 섞기 싫어서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로 그녀를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시댁이 제가 재결혼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지 제 결혼식 당일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가서 사진 찍고 있는 나를 찾아와 몰아붙듯이 욕을 퍼부었습니다. 어린 것을 버려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정말 양심이 없다며 결혼과 이혼을 거치고 아이를 버린 나로서는 재혼을 할 자격이 없다고 노래 부르듯이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것인가요? 내가 너의 첫째 시어머니로서 새 시어머니에게 서운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조언을 드릴게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왜 제가 애를 버렸을까요? 왜 제가 애를 버렸게 만드셨나요? 제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해서 죽어도 안 된다고 믿고 가지러 한 게 누군데요? 제가 드레스를 입고 소란을 피우고 있어서 새로운 예비 시댁 식구들도 찾아왔고 우리 부모님도 이전 시어머니를 보고 어이없어 하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당신 애들이 여기까지 끌려온 걸 어찌 염치가 있어서 쫓아낼 수 있나요? 우리 딸에게 상처를 줘놓고 우리 집안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채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너무한지. 나도 할 말이 많아요. 천연 없이 되는 일이 한 가지도 없었다고 아기야. 아기야. 결혼한다는 남자의 집안 얼마나 천박한지요. 집안에 있는 내가 버린 그런 여자를 말이야. 잘못 선택한 그것은 불행의 시작이야. 내가 우리 집을 떠나면 아주 술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너가 저주를 걸었네. 너희 집안의 풍부한 가능성을 개발하는 연구 물건 때문에 우리 집안의 중심이 뿌리채 뽑혀버렸어. 멍청하게 망쳐진 상황이라고. 그건 전부 내 탓이라는 얘기야. 진짜 너 같은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었어. 전 시어머니를 떠보내고 당신을 향해 콧방귀를 뀌었어. 그 말을 들은 예비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셨어. 듣자니 적반하장, 유분수지처럼 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며. 어제 하차한 집안을 버린 며느리 말이면서 이 한 줄만 내게 남겼다. 내가 이 서류 좀 봐야 해요 라며 요청하는 예비 시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한 장의 서류를 받아들고 이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아주 귀히 싸대기를 받으며 서류를 눈앞에 들이밀고 소리를 쳤습니다. 두 눈가에 잘 달려있으면 어디 한번 똑똑히 보세요. 당신애들이 무슨 짓을 했든 말든 관심 하나 없다고요. 감히 내 아들, 우리 며느리 결혼식에 찾아와서 깽판을 7억 놓고 무엇을 한 것이라도 서류를 들여다본 이전 시어머니는 아주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뭐야 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 서류가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이전 시집에서 탐을 내던 우리 아빠의 신소재 개발 기술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아낸 특허 권이었던 것이죠. 연구 중인 단계에서 이전 시집에서 탐을 내고 우리 아버지의 회사의 거래 내역 이중장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몰래 물건을 훔치고 횡령까지 저지른 그 일은 맞아요. 욕심을 너무 부린 탓에 완성된 기술이 아닌 연구 중인 단계에서 가져갔으니 결과물은 본인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돈에 대한 욕심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저것 돈을 쏟아부었고 집안의 기둥까지 뽑아내어 실적은 전혀 내지 못했고요. 우리 집 뒤치다리를 쳤는데 친정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전 시아버지는 신소재에 관심을 두어 해결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회사 재정을 털어내고 그러다가 집안에 돈이 다 떨어지자 전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그 경리가 나눠달라고 소송을 걸어 이혼하고 도망가자고 결정했죠. 전 남편은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행업자였고 집안 사정을 생각해 다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현석 씨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했고 1년이 되었습니다. 돈을 모아 다음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예비 시댁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신소재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현석 씨는 사진 기사이기 때문에 집이 무엇을 하는 집인지 잘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환경 분야에서 리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고 버려진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집안이셨습니다. 신소재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을 알고 우리 친정아버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 친정아버지는 지방에 내려가신 후에도 연구에 대한 열망이 남았지만 돈이 없어서 실험을 할 수 없었고 혼자 다양한 시도를 했던 분이셨습니다. 두 분이 대화를 나누며 의견도 일치하고 방향성도 유사한 것 같아 협업을 하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연구가 일부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특허권을 획득한 것이었지요. 이전에는 시댁에서도 동일한 것을 연구했지만 이미 우리가 먼저 특허를 신청한 바람에 돈만 낭비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것으로 특허를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전 시어머니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종이 한 장을 얻으려고 돈을 퍼부었지만 모두 파산했습니다. 아이고, 배가 아파서 어떻게 된다고 두 다리를 쭉 뻗지 않았을까 참했어. 다 훔칠 줄 알았었는데 천기 하나도 없네. 망했어, 망했어. 거의 바닥에 놓아두고 울부짖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예식장 직원들을 불러서 이전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어요. 우리 며느리를 아끼라고 누구보다도 복덩어리가 있다며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천한 존재가 될 수 있으니라고 말했어요. 절대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야 해요.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때는 아마 죽을 줄 알 거예요. 10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고 그동안 받은 서로의 눈물까지 나더군요. 아휴, 좋은 날 울기는 왜 운 걸까? 신부가 화장을 곱게 하고 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짜리 화장인데 울고 있는데 저런 것들한테 눈물을 흘리는 게 아까워서 울지 말아야 해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 일본 마음으로 저를 받아주신 것도 모자란데 이런 사랑에 꼭 보답할 수 있는 며느리가 되겠어요? 평생 모시고 효도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감사해요, 어머니님. 저는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어요. 궁금해서 이전 시댁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은 뭐든지 빚에 허덕이다 빚을 갚아주는 사채업자 애랑 사돈을 맺었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우리 아들은 결코 못 키울 수 없다고 새 신부가 난리를 쳤다고 아들 전 신부가 맡아서 키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저는 그때가 오겠구나 싶어서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석 씨도 저에게 떠난 아이가 얼마나 기억에 남아있냐고 제 편을 들어주었고 새로운 저의 시어머니 집에서도 제가 아이를 데려가지 못해 고생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아이를 찾아오라며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 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에 영원히 잘 살겠다고 다짐했고 소송이 끝나서 우리 아들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아직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해서 어색하긴 하지만 너무 어렸을 때 헤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천천히 기다려주겠습니다. 우리 남편도 결코 보채지 말자고 했으며 우리 시댁에서도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운 마음을 갖고 계시죠. 제 나이를 뛰어넘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영원히 이렇게 행복한 시간만을 보내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제처럼 위로와 위안이 되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조금이라도 힘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